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탑건을 저는 새벽에 봤거든요. 네, 정말 보고 싶은데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봐야 된대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해서 30일까지 좋은 자리가 다 매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방법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환되는 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7시 걸로 아이맥스를 봤는데 탐형이 날아다니는 것만 보고 눈은 굉장히 즐거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예,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뵈니까 또 거기에 못지않은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발음도 잘해주시고. 네, 네. 자,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키노트 세션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글쎄 뭐 뭔가 하는 거가 많긴 많은데 뭐 하는 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보려면 그 회사들이 하고 있는 대형 개발자 행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먼저 나오면 그 행사를 가지고 네, 그 회사들이 1년치 먹거리를 미리 비전을 선포하고 뭘 만들지 우리가 어느 쪽으로 스텝을 내비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네, 요거는 제 소개니까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빌 게이츠가 있죠. 그렇죠. 빌 게이츠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만 현재는 그 옆에 계신 네, 굉장히 마르고 또 보면은 실제로 보면 되게 간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간지 작살 이런 생각을 하는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실제로는 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으로 성장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원부터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서 CEO가 됐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빙 사업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365를 이제 만들어서 오피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쪽에도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이 되게 확실하게 계신 분이죠. 자, 이게 뭐냐면 미국의 주가 지수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S&P 500 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미국에 있는 주식 시장에서 저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기에 어디가 제일 커 보입니까? 애플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애플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누가 2등으로 보입니까? 제가 이거 캡처를 어제 했거든요. 네, 지금은 대충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정도가 이제 그 밑에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 1등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하면 보통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면 1등이 누굴까요? 라고 하면 애플은 그래도 잘 맞추는데 2등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뭐 구글, 테슬라 막 여러 회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견고하게 네, 1등, 2등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각 회사들이 뭘로 먹고 사는지를 요거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누가 봐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아이폰 판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폰이 무너지면 애플도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질까요? 네, 저도 아이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견고하게 이렇게 프로덕트 셀링을 해서 먹고 사는 회사다. 그리고 맥도 많이 올라왔고요. 아이패드도 네, 7.1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학기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아이패드 병에 걸리죠. 그래서 그 병은 아이패드를 구입해야만 치유가 된다는 그런 병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견고하게 먹고 살 수가 있는 회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회사는 광고 회사예요. 보면 구글이 개발자 회사인가라고 보면 85.1%가 광고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검색도 광고를 위한 거고요. 유튜브도 광고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AI도 광고를 위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광고 수익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메타로 바뀌었죠. 메타는 광고가 98.5%예요. 광고를 위해서 태어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긁어 모아서 쓰레기까지 다 긁어 모아서 그걸 정리해서 검색을 하면 나오게끔 해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띄우는 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개인정보들을 다 주고 시작했죠.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는 순간 내 개인정보 다 줬죠. 난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갔고 심지어는 오마이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클릭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광고가 되기 때문에 거의 광고 쪽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스토어 매출이 60%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스토어 매출이 가장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의 클라우드 매출이 어디 있냐? 여기 보니까 전체 매출의 11%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하는 회사냐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매출이 23.7% 이렇게 나오죠. 이게 클라우드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오피스하고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4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팔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박스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대부분 월 단위로 결제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쯤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가 이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또 쓰는 사람들은 이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쪽으로 안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 회사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대충 보셨죠?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자, 디바이스가 4.7%. 네, 이거 서피스 팔아서 버는 돈.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쪽은 뭘까요? 윈도우즈 서버 같은 거 팔고, 그 다음에 기술 지원해주고, 이런 비용들이 저 정도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놀랍게도 우리는 안 쓰지만 검색 엔진의 빙이 6.4%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의 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네, 붙여서 부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게임 매출이 9.4%입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를 하나 샀죠. 그죠? 블리자드, 액티비전. 자, 그때 뭐 단돈 72조에 샀죠. 그죠? 그래서 게임 쪽에도 진심인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 회사를 인수한 게 메타버스를 제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메타버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게임을 잘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게임도 지금 다 구독제로 다 바뀌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게임도 완전한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예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2008년. 네, 그때 입사할 때 웰컴 스탁을 받은 게 있었어요. 한 주에 28달러.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와서 뭘 했냐면 오픈소스,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달러 이 정도면 다시 없는 프라이스야 라고 해서 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했죠.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까지 주식을 어떻게 파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60달러 정도 됐고요. 네, 그게 떨어져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340달러까지도 갔어요. 이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10배도 더 올랐죠. 왜 이런 힘이 나오는가를 이제 오늘 빌드 세션에서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야, 너는 정말 존버 잘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큰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워렌 버핏이라고 이분이 Only 존버 is right way라고 얘기해서 존버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죠. 항상 존버해요. 쉬지 말고 존버하고 범사에 존버하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팔고 존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얘기는 바로 빌드 컨퍼런스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했었나요? 벌써 2달 됐나요? 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행사를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 여기 와 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는 이 빌드 컨퍼런스가 1회 빌드 컨퍼런스부터 저는 참여를 했었어요. 네, 1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1회 빌드에 갔을 때고요. 간첩 안 있고 저예요. 네. 이때가 뭐냐면 LA 바로 옆에 있는 애너하임이라고 네, 거기에 디즈니랜드 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빌드 컨퍼런스를 했었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제품이 발표가 됐었죠. 바로 윈도우즈 8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를 했죠. 시작 버튼 어디 있냐? 이 컴퓨터 어떻게 끄는 거냐? 그리고 이 제품이 이름은 잘 맞는 것 같다. 윈도우즈 8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윈도우즈 8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기자님들이랑 교수님들이랑 뭐 인플루언서들 모시고 가서 네, 굉장히 재밌게 보냈었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녀요. 네, 기본 몇만 명입니다. 그리고 가면은 밥이 수천 명이 같이 밥 먹는 신기한 풍경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구약시대 이후로는 아마 처음 보는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션장이에요. 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런 것들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리고 요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했을 때 네, 여기서 점프샷을 이렇게 남겼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업로드를 했더니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뒤에 사람 줄 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 빌드 컨퍼런스가 전부 다 시애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혹은 그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시애틀로 가셔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 간다면 네, 굉장히 훌륭한 맛집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이런 빌드 컨퍼런스 같은 게 시작될 때 보면 네,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그렇지만 그럴싸한 그런 영상과 함께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게 뭘 뜻하는 건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네, 가끔 이렇게 뭔가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 저거 그림자 벗겨지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티아 회장님이 나와서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일 처음에 숫자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뭐 32빌리언, 31빌리언, 8빌리언의 피플들이 뭐 IT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보통 이 빌드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올해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10가지 토픽으로 딱 예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10가지 토픽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여기 보면 디벨로퍼 플로우, 네, 개발자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앱,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다음에 유니파이드 데이터, 그리고 이런 단어들도 되게 특이한 글자예요. 모델 에즈 플랫폼.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네, 뭐 모델 하우스가 아니라 AI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모델도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우코드, 노코드,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티브 앱스, 그 다음에 메타버스. 네, 그 유명한 메타버스도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총 10가지 주제로 네,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하나씩 보면 먼저 개발자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개발자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내 컴퓨터에서 내 코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그렇죠. 이제는 개발자들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코드로 만들고 배포하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바로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의 가장 시작점이 어디냐? 시작점이 바로 GitHub다라고 해서 GitHub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GitHub에 가보시면 지금도 바로 쓸 수 있는 재미난 기능들이 이번에도 많이 오픈이 됐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 GitHub 코드 스페이스라는 게 나왔어요. 네, GitHub 계정에 접속해서 보면 안에 이렇게 코드 스페이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네, 여기에서 GitHub에서 바로 눌러서 바로 개발 도구를 이렇게 불러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요즘에 개발자들 서베이를 해보면 인기 순위 1위로 올라가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있죠. 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웹 버전으로 바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 아이패드에서도 어제 제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이패드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약간 큰 아이패드 있죠. 12.7인치 정도. 다들 그 정도는 있잖아요. 네, 그것만 있으면 어디에 쓰든지 코딩을 하고요. 깃허브를 통해서 푸시하고 그게 바로 클라우드로 나가서 프로덕션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중에 잠깐 뭔가 스쳐 지나갔는데 자, 그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깃허브 코드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깃허브 코드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바로 접속하면 깃허브 코드 스페이스를 바로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접속해서 돌려보면 깃허브 코드 스페이스가 내부적으로는 컨테이너 위에서 하나씩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데브박스라는 것도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걸 개발할 때 일정이 항상 촉박하잖아요. 네, 세상에 일정이 여유 있는 프로젝트는 없어요. 일정은 항상 촉박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뭔가 하나 하려면 개발의 반은 뭡니까? 개발자 PC 세팅하는 데서 반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서 반 정도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세팅을 했는데 이 PC가 망가져요. 그럼 다시 PM은 죽어나는 거죠. 네, 뭔가 해야 되는데 얘는 다시 윈도우부터 다시 깔고 있어요. 네, 이러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데브박스라는 건 뭐냐면 클라우드 상의 개발 환경에 들어가 있는 PC를 바로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PC들을 그때그때 만들어 놔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에 그냥 PC를 하나 올려놓은 게 아니라 회사 정책이나 보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사 정책에 맞춰서 다 세팅된 PC들이 그때그때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스쳐 지나가고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자, 요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잠깐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코딩하고 있으면 AI가 옆에 붙어서 같이 코딩해 주는 거예요. 네, 요거는 한 달에 믿을 수 없는 가격 10달러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10달러면 옆에 짝 코딩할 수 있는 AI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결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AI가 AIG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GitHub에 올라와 있는 별표 많이 받은 코드들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다 학습한 AI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기분이 나빠요. 딱 보고 있는데 얘가 하는 게 더 맞을 때가 있죠. 평소에 내가 해왔던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만 그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10달러 그리고 1년에 100달러에 믿을 수 없는 가격에 보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프리뷰 모드로 선택을 해보시면 네, 또 프리뷰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지금 프리뷰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불러다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자,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발표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엄청난 걸 이렇게 빵 하고 터뜨리기보다는 네,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 얘기를 할 때 요즘에 클라우드를 이렇게 월드 컴퓨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클라우드 자체가 하나의 전 세계적인 컴퓨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이 클라우드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애저 아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하고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는 업데이트들은 다른 행사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발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다른 회사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앱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자, 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거의 사용 안 하시죠? 저도 가끔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앱 생태계를 위해서 네, 이렇게 많은 네, 툴들로 이용한 것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C샵으로 만들어진, 닷넷으로 만들어진, 그것도 유니파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만 스토어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부터 조금씩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 많이 확장이 돼서 닷넷, C샵, 그다음에 뭐 플러터, PWA, Qt, 요 리눅스에서 많이 쓰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도 다 스토어에서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토어에서 광고 모델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들에 대해서 매출 쉐어를 같이 해주겠다. 광고에 대한 매출 쉐어도 생각보다 높은 레이트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ADS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광고 플랫폼이고요. 조금 있으면은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광고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레비뉴 쉐어 100%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너 다 가져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여기에 난 진심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레비뉴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광고 회사는 아니죠. 네, 스토어를 살리는 게 더 급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레비뉴 쉐어를 열심히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서버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는 그냥 클라우드 호스팅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클라우드에 맞춰서 새로 설계하고 새로 아키텍처를 잡아서 가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조각조각 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하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이것들을 충분히 분산시키고 그리고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애저에서도 이제 컨테이너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되게 아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컨테이너 기술하면 도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세팅하고 운영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 자체가 하나의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손이 가요. 근데 그걸 다 클라우드에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공개가 된 게 방금 나왔던 네,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 AKS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거 하나하나 주제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굉장히 꽤 큰 토픽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네,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자, Azure Confidential Computing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데이터를 다룰 때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데이터에 여기에 예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 중인 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암호화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 그냥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은 그냥 잠시 놔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개념들을 클라우드에서 얘기할 때는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도 믿지 마. 신뢰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나면 이 원칙에 따라서 모든 서비스나 제품들이 여기에 맞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안 사고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터지냐면 회사 안에 있는 서버들이 대부분 터져요. 네, 요즘에는 보안이 클라우드가 훨씬 더 높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에는 24시간 굉장히 고급 인재들이 계속해서 프로텍션을 해주겠죠. 근데 집에 회사에 있는 서버들은 계속해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원칙을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한 30분 정도의 내용이에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근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큰 무게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데이터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5번째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이야기를 보시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클라우드 회사들은 데이터에 되게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프로덕트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상머신 한두 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매출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렇게 보면 자, 기존의 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묶어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는 걸 이제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고요. 이 안에서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한 데이터들이 어떤 건지를 분류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호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에 이 용어 자체는 되게 특이한 용어죠. Models as Platforms라고 되어 있는데 AI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머신러닝에서 학습을 시키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모델이죠. 그래서 학습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모델인데 학습에 대한 그 결과물 자체도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AI를 한다, 머신러닝을 한다 하면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사이클 돌고 두 사이클 돌고 하다 보니까 모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유명한 경제 쪽에도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렇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모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하고 좋은 모델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확산하고 실제로 배포해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내부의 자산도 있고요. 외부의 오픈소스 기반의 자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얘기들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랭귀지 언더스탠딩, 자연어 처리하는 튜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를 번역해주는 G코드, 그다음에 플로렌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컴퓨터 비전 쪽에 이런 엔진들을 내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픈 API 쪽에서는 뭐 GPT, 그다음에 뭐 코덱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휴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자연어를 만들어주는 AI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지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엔진들도 다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엔진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기에 보면 커그니티브 서비스에서 위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함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안에 하나하나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안에 있는 서비스에도 다 하나하나 녹아져 있어요. 꼭 마이크로소프트 것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것 외에도 오픈 API 기술들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팀스 기반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회의 내용들이 요약돼서 나와요. 이 기능이 예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테스트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기술을 보면서 저는 되게 반가웠죠. 왜냐하면 새벽에 회의를 안 들어가고 회의록이 나오면 그걸 모아서 여기다가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보면 굉장히 편하게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바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 우수한 인재들을 갈아 넣어서 이미 다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마치 풀빌더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AI를 다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되게 특이한 거 잠깐 보셨나요? 방금 자동차 광고가 나왔는데요. 기아 자동차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행사에 기아가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AI로 넘어갑니다. AI라는 영역 자체는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냥 일반적인 CPU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AI를 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GPU를 삽니다. 저도 최근에 3070 GPU를 샀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좋은 빌미가 되는 거죠, AI. 실제로 우리가 AI를 할 때 필요한 게 CPU, GPU, 그리고 NPU가 필요한데요. 이런 하드웨어상에 애저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PC에서 작업하다가 더 큰 파워가 필요하면 애저에 있는 파워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저 상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GPU들도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기술들도 함께 쌓여져 있어서 그 애저 쪽으로 가면 이제 무조건 성능만 보진 않습니다. 네, 같은 AI를 하더라도 저전력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로우 코드, 노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자, 코드를 조금만 쓰거나 아니면 코드를 아예 안 쓰거나 이 얘기죠. 그죠?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각 도메인, 각 업계에는 고인물들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인물들은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방금 보시면은 손으로 이렇게 그려요. 보통 팀장님이 나한테 던져줄 때 이렇게 던져주죠. 그러면 이거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이걸 레코니션해서 거기에 맞는 컨트롤로 바꿔주면 알아서 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익스프레션 네, 파워 툴스 뭐 디자인인가 하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지금 아마 오피스 365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이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백그라운드 달아주는 건 바로 도움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 만들 때 저 폼에 맞는 데이터 스트럭처도 함께 만들어줍니다. 바로 버튼 누르면 입력이 돼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할까요? 답답한 뭐 박대리, 이 과장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보통 전문적인 개발자들도 있지만 시민들이 바로 개발한다라고 해서 시민 개발자 네, 번역을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시민 개발자, 퓨전 개발자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전문적인 개발자들의 시장보다 이쪽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초창기인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왜 잘 안 됐냐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조금만 틀어줘도 동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전부 다 AI 기술들이 그 빈틈들을 다 채워줍니다. 이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기부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 자원봉사자들이 이거 정리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방금처럼 노코드 플랫폼으로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서 그걸로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공급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앱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앱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같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로 요즘에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랩이라고 하는 API 집합이 있어요. 네, 여기에 가운데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주변에 보안, 그리고 디바이스, 파일, 이벤트, 그리고 알림 이런 작업들이 모두 모여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개발 플랫폼이 저 그랩스라고 하는 저 플랫폼이 있고요. 자, 그 그랩 플랫폼으로 가장 잘 만들어진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녹아 있는데, 자, 요 기술을 이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프로덕트에만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외부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라이브 쉐어 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넘겨보시면 이제 외부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사용할 때 이제 같이 작업하고 같이 만들고 같이 수정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요 다음 영상에서 장면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의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6분 남았네요. 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요 가운데 제트 엔진이 보이죠? 그렇죠? 이때까지 문서 정도 이렇게 같이 작업하는 건 많이 보셨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문서 정도는 같이 작업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3D 렌더링 되어 있는 이 제트 엔진은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돌려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체크하기도 하고 서로 지적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저런 것들이 클라우드란 기반으로 할 수 있게끔 이미 플랫폼화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다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바로 이 메타버스예요. 이 메타버스는 이것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돈 4조일 구입한 마인크래프트죠.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이런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저런 메타버스들은 잘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홀로렌즈 이런 것들로 일단 플랫폼 빌딩을 잘 해놨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요 팀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팀즈 안에서 상대방이 전부 다 아바타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배경이 가상 배경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효과들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화상회의 하는 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배경이 아예 가상 배경입니다. 그리고 가상 배경 위에다가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콘토소라는 이 회사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즐겨 사용하는 유령 회사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다른 제품들을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와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바로 메쉬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자, 이 메쉬가 이제 팀즈 안으로 들어와서 다 같이 자기 아바타 만들어서 팀즈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도 이번에 나왔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밑에는 반바지 위에는 정장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주제가 이렇게 10가지 주제였는데요. 이 10가지 주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제가 10가지가 되니까 뭔가 되게 정신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제가 요거를 정리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일 먼저 AI 기술은 이제 피할 수가 없다. 네. 여러분들이 나는 오피스 사용자야.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야. 나는 인프라 담당자야. 어떤 영역에 가도 이제는 AI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퇴사하기 직전에 한 3년 정도를 AI를 했었는데 다행인 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뭐 머신러닝, 뭐 신경막 이런 거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학들 있잖아요. 네, 뭐 미분, 적분, 편미분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을 받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자본주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에 비해서 공부하는 환경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미분, 적분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EBS가 나와요. EBS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쁘고 그리고 친절하고 심지어는 잘 웃어줍니다. 그래서 공부할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도망쳐라 이러면 안 돼요. 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한 번은 넘어야 돼요. 두 번째로 모든 기술은 클라우드의 비옥한 토양 위에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꼭 한 번은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메타버스 이야기, AI 이야기, 무슨 이야기 전부 다 클라우드 이야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클라우드는 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은 추상화되면 고도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 짜면 제가 제일 처음 입사했을 때 프로그램을 C언어로 짰거든요. 그때는 10,000줄, 20,000줄을 짰어야 됐어요. C언어로. 근데 요즘에는 파이썬으로 짜면 다 100줄 내외죠. 100줄, 200줄이에요. 1000줄 가면 되게 많이 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램 언어 자체도 많이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AI도 옛날처럼 밑바닥부터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다 추상화되어 있어요. 알고리즘들도 다 추상화되어 있고요. 툴들도 다 추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들이 이렇게 로우 코딩에서 시작을 해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추상화돼서 다 블록화됩니다. 그리고 그 블록들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원하는 결과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클라우드, AI 기술 이런 것들 전부 다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조립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블록이 뭘 하는지만 알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상화되면서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가 잘하는 방법으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주식을 안 팔 거예요. 네, 계속 존버할 겁니다. 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메타버스라고 하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하는 메타버스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영역의 메타버스, 내가 잘하는 오피스, 그리고 내가 잘하는 윈도우즈, 그리고 개발 플랫폼 회사로서 잘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 사이사이에 뭐 빙가 같은 검색 엔진도 있고요, 게임도 있고, 다음에 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방법으로 계속 성장할 회사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기술은 멀리서 시작해서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컴퓨터,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컴퓨터는 저 멀리 대학에 있는 메인프레임들이었어요. 네, 거기에 단말기를 이렇게 놓고 컴퓨터를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PC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컴퓨터는 어디로 왔습니까? 책상 오른쪽 밑에 왔죠. 네, 그때 당시에서는 우리가 발가락으로 컴퓨터를 켜는 게 국룰이었어요. 그러다가 무릎 위로 올라왔죠. 노트북이 나오면서. 그리고 손바닥으로 갔고요. 이제는 읽는 컴퓨터, 쓰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멀리 있는 기술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뭐 AI, 클라우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또 수많은 컨테이너 기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점점 여러분들 가까이 올 겁니다. 예, 피하다 보면 결국에는 변방에까지 도망쳐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네, 그런 것들을 피하지 말고 네, 잘 뛰어넘는다면 또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 행사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클라우드메이트가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네, 유튜브에 올렸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